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시작부터 야당의 질타가 집중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퇴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 정회하고 오후 2시 15분부터 속개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영방송과 포털의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외압으로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일부 있었겠죠. 후보자께서 이 내신 학폭 네. 그 입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네. 선도의 결정으로 전학 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후보자 말씀 해명이 그러신데 아니, 본인 해명을 번복하지 교장 마시고 선생님이 2015년에 지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청문회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면 사퇴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여당은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들은 이미 화해했고 전학을 반대하기까지 했다면서 기존의 피해 학생의 진술서도 서명조차 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이제 자체적으로 종결을 했지만 단대부로 강제 전학을 가고자 했는데도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 네.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읍소를 했다는 것이. 또 언론 동향 보고가 담긴 국정원 문건과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두고 지난 2달 넘게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오늘 늦은 밤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건 물론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미일 회담을 앞둔 정치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각각 어떤 입장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각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었다며 공로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평화 유지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공동의 이익의 영역에서 일단 함께 행동하고 그 결과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빈손 외교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논의와 역사 왜곡 등과 관련해 대일 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일본의 보도와 대통령실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의 일본 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항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정이 돼서야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13시간 넘게 조사받은 이 대표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거듭날을 세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출석 전에도 백현동 사업에서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100번이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검찰과 마주 앉은 조사실에선 3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인허가 등은 모두 박근혜 정부나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것으로 특혜는 없었고 배임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옛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전제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돼 있었다며 이 대표가 직접 공약한 공영개발을 번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한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 본부장 출신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 없이는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 변경이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 50m 옹벽 설치 등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관여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또 청탁을 받고 고의로 사업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준 게 사건 본질이며 성남시가 입은 피해를 배임액으로 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앞세워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3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4차례 소환 가운데 가장 긴 조사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 이 대표의 답변 태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전남에 본사를 둔 A사 대표 송모 씨의 주거지와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내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첫 단독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 새로운 삼각협의체 창설을 포함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3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 순방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박 4일의 강행군인데 미국에는 도착을 했죠? 네, 맞습니다. 부친 장례를 마친 뒤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아침 8시쯤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숙소에서 참모들과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100km쯤 떨어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핵심 일정인 한미일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이지만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한미일 회의만을 위해 새 정상이 모이는 건 최초입니다. 3국 정상은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격식 없는 분위기에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네, 내일 기자회견에서 3가지 문건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한미일의 새로운 안보 협의체 창설이 담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여기에 아직 협의 중인 추가 문건까지 이 3가지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원칙이 주제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에 지속력 있는 큰 틀,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정신은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원칙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또 경제 기후범과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깁니다. 특히 공동 성명에는 3국의 다양한 협의체 창설이 담기고 세 나라 군사훈련 정례화에 관련한 것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계를 제도화, 공고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 협력이 시너지를 낼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매년 정례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일 협력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3국의 안보 경제 협력 역사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서로 안보 의무를 갖는 군사적 의미의 동맹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 협력체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비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삼각 안보 협력체일 뿐 집단 안보 동맹으로까지 나가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대중국 투자 규제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 민감한 사안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어제 낮 서울 신림동 산속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일대에 CCTV가 없다는 점을 미리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말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관악경찰서입니다. 네, 피의자가 어떤 진술 내놓고 있습니까? 네,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어제 현행범 체포된 뒤 1차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2차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고 있긴 하지만 검거 당시부터 성폭행하려고 접근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만한 증거와 진술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A씨는 범행 2시간 전인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집에서 나와 일대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 공원으로 향한 A씨는 1시간 뒤쯤 범행 장소인 둘레길에 도착했고 오전 11시 50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리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A씨는 공원이 집 근처라 자주 다녔고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금속 재질의 둔기를 확보했습니다. A씨가 이 둔기를 양손 주먹에 끼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가운데 경찰은 언제 어떻게 둔기를 준비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고 들었는데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성폭행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감식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또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에는 강간상해와 폭행 등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번에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은 대낮에 도심공원 인근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외진 곳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등산로 근처에다가
주택가와는 100에서 200m 정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있고 10분 거리엔 어린이집까지 있었는데요. 최근에 발생했던 신림동 흉기난동 현장과는 직선 거리로 불과 2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조선과 최원종의 흉기 범행 이후 경찰은 더욱 강력한 순찰을 약속했죠. 전국 3천여 곳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하루 평균 12,000명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따른 무차별 범행에 총리까지 나서서 특별 치안 활동을 주문했고 도심에는 장갑차와 특공대까지 배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도심 강력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주거 지역에서 가깝긴 하지만 순찰 강화 구역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묻지마 범행이 있었던 서울 신림동 도심이나 경기 분당 서현역처럼 인파가 몰리는 다중 밀집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현실적으로 경찰이 모든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수는 없겠지만 범행 예고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내놓는 단발적인 치안 강화가 아닌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복기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려했던 청문회 파행은 없었고 정상적으로 일단 오전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두 분 오전 청문회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맨 처음에 이제 기싸움이 자료 제출을 너무나 안 했다라는 이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개인 정보와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은데 자료 제출이 이렇게 안 된 경우는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인사청문회에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었고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리 어떤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히는 이런 장으로 삼겠다 해서 오늘 오전까지 쭉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예. 저는 좀 이동관 후보가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지나치게 감싸기 예. 뭐 어느 의원은 질의 시간 내내 해명성 질문만 하고 예. 끝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청문회 모습일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자료 제출 미비했던 점은 계속 이제 공방이 이어졌고 또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라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갈수록 청문회가 애초에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어떤 국민을 대신한 검증 예. 이런 것이라고는 본래 이제 기능들이 조금씩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비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하지만 청문 결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야당은 반대하고 대통령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예. 이런 식의 진행이 10차례 이상 진행이 돼 왔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간에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은 임명은 그대로 강행된다. 이런 식의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해봐야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주화 이후에 얻어낸 중요한 제도로서의 인사청문회인데 이게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여야 간의 정쟁의 자리로 끝나고 야당은 계속 의혹만 제기하고 대통령 임명권자는 그대로 강행하는 이런 식의 악순환이 지금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모두 또 후보자 스스로도 국민 앞에 해명할 거 해명하고 서로 간에 생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오늘 잠깐 그 조금 전에 비디오 파일로 나왔습니다만 그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주요 쟁점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됐습니다. 언론 장악 의혹, 또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무마 의혹, 그리고 재산 증식 과정 이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오전에는 거의 정확하게 한 2시간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에 특히 이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을 잠깐 함께 보시고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해 학생 모두 4명이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인 3, 4월부터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뭐 폭행, 괴롭힘, 갈취 이런 정도인데요. 이런 갈취라든가 뭐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입장문을 내면서 그냥 아는 대로 쓰라 그래서 다른 사례 들은 것까지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본인도 가해를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가해를 했는데 그거는 기록을 안 했다 그랬고 상담을 했던 교사분들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걸 서명 날인을 하라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공식 진술서입니까? 자, 뭐 학폭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동관 후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았냐, 쌍방 다툼이었다, 그리고 화해를 했다, 사과도 했다. 이런 답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전에 우리가 더글로리 드라마를 보고 정순신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하면서 그 임명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어떤 학폭 논란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스스로 이제 물러났는데 이번에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정순신 후보자의 그 당시 아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불리한 부분은 언급을 아예 안 하고 유리한 부분만 딱 발췌를 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심하게 싸우고 피해자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긴 있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우리가 확인된 사람만 해도 4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3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교사가 전교조 출신 교사였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마치 문제 제기한 교사가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이렇게 호도를 하다가 지금은 그 당시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리고 상담 교사 그 밖에 또 다른 선생님까지도 이 학폭이 있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명 날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학폭 피해자도 본인이 공식적으로 학폭 피해자로 남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던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공식적인 사실 확인이 안 된 것 마냥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공직을 맡고자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솔직하지 못한가라는 것을 느꼈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YTN 단독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당시 그 상담 교사가 아까 그 말씀해주신 피해 학생 1명은 지금까지 잘 지낸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 당시 좀 많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그 어제 YTN 단독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담 교사를 이제 비공개 인터뷰를 해서 진실이 좀 있다 거기에 그리고 기타 추가 피해 학생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진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그 한 명의 피해 학생은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추가 피해 학생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분들, 이분들이 저는 가장 확실한 상황이 되려면 그 피해 학생이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그 피해 학생들의 그런 비공개 인터뷰를 정말 익명으로 해서라도 언론이 그걸 따온다면 저는 그건 확실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그렇죠. 당사자의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어찌됐든 상담 교사조차도 피해 학생들이 진술을 들었던 10년 전 일 기억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기억을 맞춰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정확히 나타나서 진술하지 않는 이상은 상담 교사의 그 10년 전 기억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정교조 교사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처음에 이 사건을 발화시킨 그래서 언론에 제보하고 계속 진정을 하면서 정치화시킨 사람이 정교조 출신 교사 당시 하나고 교사였고 그리고 그 교사는 이 사건의 처음에 애초에 관련자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징계 리스크 때문에 이걸 사회에 알리고 정치화시켰던 측면이 강한 사람이고 실제로 그분의 이후 행보를 보면 정교조 출신의 강민정이라고 하는 그 민주당 현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강민정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또 복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징계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분의 진정과 이 제보의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저는 그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폭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들이 그 학생 시절에 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뭐 좋은 사건은 아니죠.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로서 뭐 그 정말 그 송구스럽게 생각할 일이긴 합니다만 이걸 지나치게 정치화시켜서 더 글로리에 나오는 거의 악마화된 어떤 가해자처럼 이걸 이미지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특정 언론과 특정 그 제보자의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복전비서관께서 그 정순신 전 후보자를 언급을 하셨는데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정순신 본부장과는 어떤 게 다르냐면요. 그 본부장 사건은 아들이 학폭이 가해자였는데 처벌을 받고 학교에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법조인이라는 끊임없는 법조인의 그 유리함을 이용해서 질질 사건을 끌면서 자기 가해자의 학생 자기 아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이중적으로 사실 이중가해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은 마땅히 저는 비난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힘을 행사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학폭위 관련해서 학폭위가 왜 열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오늘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충분하다고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거 정순신 사례와 이번 이동관 후보자 사례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동관 후보자 사례가 훨씬 더 안 좋은 사례죠. 더 안 좋다. 정순신은 그저 검사였었고 검사의 어떤 법조의 자기 어떤 그 법조계 인맥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법꾸라지라는 말처럼 자기 아들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징계 처리 안 하고 대학까지 보냈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 정권의 실력자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실력자죠. 일개 검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실력자가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사립학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문제를 물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사장은 그저 자기가 과거 언론인 시절에 출입했던 관계로서 만났던 사람 정도 친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전화 받는 이사장은 과연 과거 친분이 있던 기자의 전화로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권력의 핵심자의 전화로 받겠습니까? 압력으로 느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선두위조차 열리지 않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전학을 간 거죠.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전학을 갔다라는 겁니다. 왜?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그런데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전학을 갔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해자는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나머지 추가 명확하게 우리가 3명이 남아 있는데 그 3분은 학폭 피해자로 본인이 언급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평생의 상처를 안고 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선생님들은 그때 그 당시가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그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권력을 행사했다. 그 부인도 행사를 했다. 어떤 교사가 도대체 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지 이름 적어내라라고도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순신 사례와 이 사례는 전혀 다른 사례가 아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권력을 이용한 본인 자녀를 감싼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당의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침상 학폭위를 안 열어도 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2011년, 1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적 충돌로 벌어진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예. 더 글로리에 나오는 악마적인 가해가 아니고요. 혈기왕성한 고등학생끼리 몸싸움을 했던 건데 그게 2학년 때 이제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1년이나 훨씬 지난 다음에. 예. 그리고 2학년 때 그 전교조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보장을 했던 전모 교사의 제보에 의해서 사건이 터져 나오고요. 이게 하나고 전체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엄청난 사건으로 커지게 됩니다. 예. 민주당이 정치화시키면서 이제 그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피해 학생으로 낙인 찍히면 두려울까 봐 안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얼마든지 저는 기자들도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분이 또 지금도 울분이 남아있고 정말 엄청나게 자기가 그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연예인들의 그 과거 어린 시절 고교실 학폭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열받으면 그걸 다 폭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피해자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은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서 싸움이 났고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학이라는 건 사실은 퇴학을 빼고는 가장 심한 조치입니다. 네. 체벌 조치. 근데 후보자가 어떤 경위로 전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해서 10년 전 일이 자세히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도위였다, 아니면 담임 선생이 결정한 것이다. 근데 학폭이 열리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학폭이라고 하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때가 그 즈음입니다. 그 즈음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폭이라는 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였다. 그게 초기였습니다. 법에 따라서 학폭위가 규정된 건 그 즈음이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MB 정부의 실세였던 이동관 후보자가 하나고등학교 이사장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뭐 친분이 있든 뭘 알아보고자 했던 자기 아들 문제를 물어보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간에 적절한 행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았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학폭 그 자체의 문제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 되면 자기 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부당하게 썼던 것처럼 결국은 본인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권력을 부당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신 말씀 중에서 쌍방 간의 다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쌍방 간의 다툼이었으면 그 다툼의 상대방도 전학을 갔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진술까지 있냐면 그 이동관 씨 아들을 A 씨라고 본다면 B와 C 씨가 피해자예요. B와 C 씨 서로 싸워봐라, 때려봐라 이런 것까지 있었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쌍방간 폭력이 아니고 일방적 가해가 맞는 거죠. 그 B, C 씨를 때려봐라는 건 긴술서에 나온 전혀 다른 그 컨텍스트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지금 피해자 학생 입장문 낸 것처럼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몸싸움이 붙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싸움 같은 건 우리 때는 왕왕 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은 운동을 해가 체격이 좋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좀 많이 가해를 한 거고 저쪽에서 가해를 했습니다만 좀 맞은 경우겠죠. 이게 저는 가장 실체적 지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이동관 후보자의 이야기고 피해 학생의 이야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그 청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질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그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시도에 이제 이 후보자가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도 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네.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거를 보았을 뿐입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만 받고 해당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도 대변인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실 당시에
대변인 때도 홍보수석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일상적인 알겠습니까? 보고까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중요한 정말 사안이 있으면 대체로 대통령한테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사이에서 직보를 했지 그 무슨 이런 보고서를 갖고 보고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 보도 실태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또 혹은 기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 줬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글쎄, 이거는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예. 아, 이게 모니터 보고서 수준입니까? 아니 제가 그럼 어떤 좀 상황이 읽어드릴까요? 벌어지는지. 근데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없다. 아니 정확하게는 제가 지시를 했거나 말하자면 자, 그러면 결과 보고를 받은 일이 혹시 없다는 방송 것입니다. 편성에는 네.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가령 뭐 진행자를 교체해라 그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적도 없으신가요? 그랬으면 어디선가 지금까지 드러났겠지요. 2017년 11월 국정원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보고서입니다. 이게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제가 요 말씀만 딱 간단히 드릴게요. 아니 검찰이 저희도 수사를 잘못했냐? 취재할 때 취재 계획서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아이, 이런 됐어요. 방향의 그건 수사를 하겠다는 다 방향을 아는 한 건데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요. 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네요. 수사 결론이. 하여튼 수사를 제대로 그럼 못했나 보죠. YTN 리스트, 보도 리스트 이거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했다 그러셨죠?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스핀 지시해놓고 안 닥터는 했다고 무엇인가?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 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코. 네, 지금 여러 이야기가 아주 길게 담겼습니다. 사실 방금 이제 복전 비서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권력의 최대 정점에 서 있었을 그 당시 홍보수석 대변인 시절에 언론과 관련된 문건들, 국정원을 통해서 작성한 그런 문건들이 지금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드러난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사건으로 당시 그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첫 번째가 학폭 무마 의혹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아마 저게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예. 과연 당시 MB 정부 때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던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 장악이나 언론 장악에 대해서 비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의혹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몇 가지 이제 국정원 이미 작성한 보고서를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그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요. 어저께 그래서 관련된 국회 정보위가 열렸습니다만 여야 의원들을 놓고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것이 국정원 문건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이 오늘 청문회 때 한 거 보니까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직 국정원 직원한테 제보를 받으면 요즘엔 제보라는 게 너무 난무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정교조 출신의 전모교사도 결국 제보에 의해서 이게 정치화된 거고 저도 지역 당협위원장 맡고 있습니다만 정말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가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제보란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객관적인 규정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문건이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 관건은 그거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수석이 그걸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느냐 여부입니다. 지시를 했거나 보고를 받았으면 이건 국정농단 사건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아까 계속 나온 것처럼 본인은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고 제가 이 비슷한 사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1년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던 보궐선거 때 박형준 시장 후보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정무수석 요청사항 해가지고 국정원 보고서가 또 몇 개 공개가 됐어요. 그게 이제 시민단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보가 공개된 그 보고서가 맞았는데 그건 국정원 보고서 맞죠. 그 국정원 보고서에 뭐 4대강 단체 관련돼서 동향 파악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고발을 했어요.
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됐거나 보고했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국정원이 그때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현 국정원장은 지금도 형을 받고 아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장기간 감옥을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지나와서 정권이 MB로 바뀌었기 때문에 국정원 같은 정치적 집단들은 굉장히 군의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정무수석실 요청자료, 뭐 홍보수 요청자에서 쓰지 않아도 될 과도한 단어나 이런 내용들 탐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국정농단 사건의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있다고 그래서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시했다? 보고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분명히 개별적으로 분리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건의 객관성을 지금 일단은 담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국정원의 개입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허위 제보 많을 수 있죠. 가짜 뉴스도 많고. 예.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질문하는 사람도 허위 제보를 믿고 질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동관 후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전학을 간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은 것 사실이고 그리고 국정원이 언론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당시 국정원장이 처벌을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원세훈 씨가 처벌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국정원 관계자들의 그 발언에 의하면 청와대 요청으로 이명박 정부의 요청으로 예. 결국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홍보수석이 통과라는 그 업무에서 함께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국가를 바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국정원에 대한 처벌도 있었었고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덜 민주화됐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일을 하겠다라는 후보자의 바른 자세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홍보수석실의 업무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언론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말했을 때 예.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심지어는 법적인 절차도 밟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회자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예. 방송 개입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건 내용으로 보면 어느 프로그램은 편파니까 바꿔라, 어떤 거는 폐지해라 라고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예. 실제 실행이 되었다.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주요 언론사들 특히 정부의 입김에 직접적인 그 간섭을 받고 있는 우리 YTN, 연합뉴스, KBS 뭐 이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정말 일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걱정 안 하게 우리가 정말 방송권 철저하게 독립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맞지. 아까 뭐 이런 과정에서 얘기한 것이 지나치게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균형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균형이겠습니까? 오른쪽으로의 균형을 맞춰야지 평평하게 된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드러난 것까지도 부인하는 이러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저는 정말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지금 시간 제한 때문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텐데요. 어제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향후 검찰의 일정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데 뭐 일각에서는 한 번 더 소환할 거다. 그러니까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소환할 거다. 이런 관측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현재 그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피해갈 수 없다. 다 그 수사를 받고 깨끗하게 해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검찰은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듯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임시국회 그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에 사실상 회기가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산 국회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여야의 어떤 그 입장 차이 때문에 예. 못 열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왜 꼭 이재명 대표를 국회에서 표결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망신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곧 그 민주당 내부의 지지층의 분열을 유도하는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숨겨져 예. 있는 것이라 그러지 말고 담백하게 수사를 하고자 한다면 비회기 때 예. 체포 동의안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검찰의 어떤 행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 수사 일정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제 실제로 그 이재명 대표가 중앙지검 들어가기 전에 지지자들 앞에서 네.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해라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검찰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비회기 때 하라고 요청을 어제 했는데 그러면 이달 말까지 전에 이달 말 이전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돼 있기 예, 예. 때문에 이건 회기를 쪼갤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는 비회기를 만들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검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정에 출석해 당당히 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회기 때 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형용모순 같은 겁니다. 비회기 때 하라고 했으면 이달 말까지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달 말까지 현실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9월 1일 이후에 9월 이후에 청구를 하는 것은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 때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떳떳하게 법정에 출두하겠다 하면서 회기 중에는 청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예. 만약에 회기 중에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회기 중에 청구했다는 이유를 또 걸어서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면 또 거기서 부결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지지자들 앞에서 거의 대중연설, 정치연설 같은 저런 피의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 그런 연설을 했던 것들도 저는 민주당 내 비명계, 민주당 내에 본인이 구속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이후에 어떤 민주당계 비명계가 주도하는 어떤 당 리더십의 변화를 미리 염두에 두고 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나를 지지하는 개딸과 강성 팬덤들 지지층이 강력하기 때문에 예. 비명들 정신 똑바로 차려. 예. 저는 이런 식의 우회적 경고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들어가야 되고 표결에 들어갈 경우 비명계 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천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공천이라는 것은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경선을 해야 되는데 저 강력한 개딸들 중심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경선에 개입하면요. 비명계 현역 의원들 추풍 낙엽처럼 경선에서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예.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가지고 지금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도 이런저런 평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복선 비서관께서는? 저는 같은 기간 동안 8년 동안 이제 단체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억울하다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다라고 심정적 동의가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마치 정치 연설하듯이 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라는 뭐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수사가 뭐 근래 1, 2개월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거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으로 또 성남 FC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묶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수사가 이어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 동안 충분히 시간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미 예고도 다 했었습니다. 하려면 이때 다 해라.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안 하다가 이때 다 지나고 나서 정기국회 때 굳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은 검찰이 앞장서서 이재명을 탄압하는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도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이미지가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이미지는 사법 리스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행사를 계속해서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해놓고 8월 지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사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수사가 장기화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사법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출두 날짜 맞춰야 되고요. 특히 현직 제1야당 대표 아닙니까? 오겠다고 합의해야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소환을 안 하고 영장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 사법방해를 노골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해서 질질이 문이 열렸는데 그걸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7월 25일 날이면 될 줄 알았어요. 7월 25일 재판에 가보니까 느닷없이 아내란 분이 나타나 소리 질러갖고 재판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8월 8일 잡혔어요. 8월 8일은 진실의 문이 열릴 줄 알았죠. 그때 느닷없이 무슨 민변 출신 변호사가 와서 또 소리를 고래고래 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좀 8월 25일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선진적으로 굴러간다는 거 하나하고 이재명 대표 측의 노골적인 사법방해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된 것이고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이제 수사의 방향을 또 어떻게 잡을지, 또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전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한의사도 의사처럼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괴를 활용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소송이 계속됐는데요. 대법원이 한의사도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와 계시죠? 네, 대법원입니다. 네, 오늘 나온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괴를 사용해 이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 논란이 제기돼 법적 다툼이 이어진 지 10여 년 만인데요. 이 논란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이 진단에 뇌파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2012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는데요. 이 뇌파괴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진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인데요. 이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 뇌파괴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 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의료기기의 개발 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한의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기의 위해도도 높지 않고 기기를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결론도 2심과 같이 한의사도 뇌파괴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뇌파괴 사용이 명백히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의 뇌파괴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 행위와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전원합의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놨는데 이번 판단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습니다.
그간 의사단체는 한의사의 현대기기 사용을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의료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추민기입니다. YTN은 오늘부터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할 때 일시 허용된 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의 약 처방이 관리 사각지대 아래 오남용되는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남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손쉽게 대리 처방받는 등 황당한 사례들을 고발하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필요성이 대두된 뒤 법제화 전 시범 운영 석 달째로 접어든 비대면 진료. 복지부 지침을 보면 오진과 부작용,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병원 재진 환자만 가능합니다. 약 배송도 마찬가지 몸이 불편하거나 섬, 벽지에 사는 환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에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초진인 환자가 탈모 치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료받는 거라 비대면 자체가 지침 위반인데다 재진이어도 화상 진료가 원칙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곧장 전화가 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 3개월 처방이 좀 될까요? 3개월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1개월만 필요해서요. 1개월이요? 예. 1개월 처방해 드릴게요. 필요하다는 약을 그대로 처방해 주는데 걸린 시간은 단 34초. 초진인지 아닌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지침 위반입니다. 퀵서비스로 전달된 약 배송 과정. 역시 규정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약, 여드름 약, 사후피임 약, 탈모 약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처방하고 또 배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약의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 호르몬제나 응급피임 약을 남성이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 비대증 등 부작용이 심한 에이즈 예방약처럼 세심한 진료가 필요한 약도 제한 없이 처방됐습니다. 고삐 풀린 잘못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선 사실과 다른 홍보 문구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마치 시범 사업 도중에는 약 배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공지를 버젓이 내걸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지침 위반이 자신들 탓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시범 사업안 자체가 초진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적절한 처방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는 채로 시행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한 달 보름 동안 서울시 약사회에서 파악한 지침 위반 사례만 77건에 달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부동산 사무소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 지자체가 해당 사무소의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줬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보복 우려에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근무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이직한 중개보조원 A씨. 1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빌려 계약 맺는 일을 목격한 뒤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받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제보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 사무소 사람들이 알고 연락해왔습니다. 민원을 넘겨받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업체에 전화해 A씨 이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민원 처리하면서 전에 이름 누출한 거 있잖아요. 제가 사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후 전 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내부 고발자라고 소문을 내 이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한번 찾아오고 나니까 계속 찾아올까 봐 죽인다고 하고 뒤에서 다룰 수 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일 못했죠. 알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도 솔직히 잘 못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 세입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했고 휴대전화 뒷자리만 알려줬을 뿐인데 사무소가 전 직원인 A씨를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A씨 이름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구청에선 징계 없이 경고성 조치인 훈계 처분만을 받았고 얼마 뒤 승진하며 다른 자치구로 옮겨갔습니다. 어렵게 공익성 제보를 했다가 곤란을 겪은 건 A씨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름이 노출돼 곤욕을 치렀다는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신분이 유출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 퇴출도 가능하게 징계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구두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신원이 노출되면 자칫 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위험 운전 치상과 약물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신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한 뒤 운전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선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22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인면수심 범행을 5년 동안 지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경북 영주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로 중국 부동산 업계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입니다. 헝다는 계열사인 테너홀딩스도 함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미국에 제공을 요청하면 미국이 곧바로 승인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전투기 가동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 이전 승인을 요청할 경우 미국이 신속히 승인하겠다는 확답을 각국에 전달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서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그는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도 미국 당국자가 두 나라를 통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제공 승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F-16에 대한 조종 훈련이나 수출한 F-16의 제3국 이전은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F-16 같은 현대식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We also need modern fighter jets, without which no air defense system will be perfect. 미국은 그러나 전쟁 확대를 우려해 전투기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동맹국들의 압박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훈련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 전투기를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올해 안에 F-16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내년 초에는 조종사 훈련의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F-16을 가동하더라도 러시아 방공 체계를 고려할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히틀러의 야욕이 두려웠던 일부 과학자들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계기로 미국에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이 진행됐다. 오펜하이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이끌고 원자폭탄 개발에 매진했다. 3년여의 노력 끝에 폭탄 가제트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쏟아지며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올랐다. 실험은 성공했다. 핵폭발 실험 성공으로 리틀보이와 팻맨이 탄생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and destroyed its usefulness to the enemy. 일본이 항복하며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원자폭탄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원자폭탄의 끔찍한 참상에 오펜하이머는 절망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4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무더위 속에 오늘 중부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또 우산도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립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영남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 지방의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5에서 많게는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계곡이나 하천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청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